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11쪽에 그 오른쪽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실학같이 현실 사회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이게 정치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정권에서 좀 밀려나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 위에서는 막 붕당 정치하느라고 정신이 좀 없거든요.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러느라고. 그래서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한계입니다. 실학의 한계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개화 사상으로 되게 이어지게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의가 있는 사상이었는데요. 실제로 현실 정치에는 이런 개혁론들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현실 정치는 더 막장 드라마인 세도 정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19세기 우리 조선의 끝자락, 정말 끝에가 어떻게 되는가, 현실 사회랑은 우리가 지금 경제가 발전하고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정치는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결국은 농민들이 봉기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지금 좀 그려봤는데요. 제가 너무 그림을 이렇게 너무 여러분이 직접 그리게 요즘에 자꾸 필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좀 집중하시라고 그 원격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려니까 좀 쓸 게 많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써드리고 있는데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연필을 좀 이렇게 손을 돌려주세요. 예, 한글이니까 제가 뭐 영어 쓰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이거 좀 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위에 그래프부터 볼게요. 요거 제가 가끔 그렸었어요. 언제도 뭐 흥선대원군 나오기 전에도 그렸고요. 제가 세도 정치하면서도 좀 그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자, 정조 때까지는 저희가 문예부흥 그러면서 좀 뭔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는데요. 정조 사후에 나이 어린 왕이 등장하고 이 외척들이 이제 세도를 부리면서 세도 정치는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정치가 좀 무너져 내려갔다. 그러면서 이게 개혁을 굉장히 필요로 했죠.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빵 터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거를 개혁했던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흥선대원군이 어떤 개혁을 했는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연결을 좀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웠고요. 다시 여기를 이제 맞물리는 부분을 좀 다시 공부를 해보면은요. 요 시기를 우리가 세도 정치 시기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19세기입니다. 자, 19세기. 자, 다 배운 내용 간단하게만 제가 제목만 좀 적어드릴게요.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도 정치가 바로 부정부패의 끝판왕, 예, 매간매직, 예, 엄청나게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관직을 얻어야 되는 이런 시대였죠. 그러면서 이들이 농민들을 얼마나 많이 스타일했습니까? 삼정의 문란 기억나시나요? 네, 삼정의 문란. 이게 자세한 건 쓰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배웠기 때문에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좀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화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할 건데 제가 결론을 써드리면요. 서민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 서민의식이 성장해요. 서민들이요, 깨어나요, 되게.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깨어나지, 그런데 엄청 수탈당하지, 정치적으로는 부정부패했지, 이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이제 반항하고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밑에 있었던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처음에는요, 좀 소극적으로 저항을 해요. 그래서 소를 올려요. 제발 좀 어떻게 들어주세요. 아니면 더 소극적으로는 몰래 벽에다가 낙서해요. 누구는 물러가라 말하면서 벽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소청이라든지 벽서라든지 이런 소극적인 저항을 하거나 너무 살기 힘들면 도망을 가거나 이런 식의 어떤 좀 더 피하는 쪽, 소극적인 쪽, 이런 쪽을 선택을 했다면은요, 이제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봉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큰 봉기 중에, 조선시대 큰 봉기 중에 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홍경래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들이 이제 이렇게 살기 힘들어지니까 농민봉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제가 되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7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8쪽에 있는 내용은 하나는 홍경래난, 하나는 임슬농민봉기 이렇게 처리가 돼 있을 거예요. 자, 홍경래난은 위치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같이 그려드렸고요. 여기는 평안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평안도 지역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서북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있어요. 평안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서북 지역이요. 자, 여기서 홍경래난은 왜 일어났을까? 요거를 일단 정리를 하는데 제가 배경, 전개, 결과 요 순서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배경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배경은요. 바로 이 평안도 지역은 옛날부터 좀 차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이 동네 사람들을 뭐 높은 자리에 올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서름이 좀 폭발을 했는데다가 이 삼정의 문란이 너무너무 심하고 이 세도 정치의 이 폐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런 지배층의 수탈에 못 이겼던 농민들, 노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뭐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어요. 세도 정치의 모순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네, 뭐 농민 수탈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개 어떻게 전개되느냐? 바로 이 지역의 평안도 지역의 몰락 양반이었던 몰락 양반들은요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예. 홍경래가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홍경래난이죠. 홍경래가 주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주도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붙겠어요. 당연히 살기 힘들었던 농민 당연히. 예. 좀 어려웠던 농민이요. 잘 사는 농민은 이렇게 안 하겠죠. 부농 말고 빈농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웠던 영세 농민들이나 아니면 노동자들, 임노동자들 많았다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신흥, 상공업 종사자들, 새롭게 떠오른 이런 사람들은 좀 차별을 받으니까 이제 같이 합세해서 봉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광산 노동자들도 있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세를 떨쳐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청천강이 있거든요. 이 청천강 위쪽 지역을 다 장악하는 그런 이제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하기도 한다. 예. 하지만 이제 관군을 보내서 진압을 하고요. 진압당하게 됩니다. 정주성 싸움을 마지막으로 해서 관군이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경래난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의미는 있죠. 농민들이 봉기하니까 뭘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러한 어떠한 그런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1811년에 일어났던 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어요. 이렇게 농민들이 불만이 많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는 안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농민들이 쌓여서 산발적으로 농민봉기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다가 1862년에 임술년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해의 이름이에요. 임술년에 요거야, 여기. 임술년에 좀 여기저기서 전국적으로 좀 농민봉기가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요거를 임술농민봉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배경은요, 뭐 비슷합니다. 세도 정치의 모순이에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뭐 삼정의 문란, 이게 너무 이제 심했다. 그래서 주로 여기는 농민들이 많이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세도 정치의 이 지배층의 수탈이겠죠. 지배층의,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이 지배층의 수탈은 이게 이제 백낙신이라는 사람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극심하게 수탈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 이게 진주였었거든요. 진주에서 몰락 양반이었던 유계춘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합니다. 유계춘이 주도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농민들이 가담을 하게 되죠. 농민들이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진주성을 점령하고 이 진주 지역에서 이렇게 크게 일어났는데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 임술농민 봉기는
동학농민운동하고 달라요. 지금 아직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전인데, 이거는 산발적으로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저기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뭉쳐서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 진압하면 여기서 또 일어나고, 여기 진압하면 여기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술년이 되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나라에서도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지방관들이 수탈을 하면 이 모양이냐. 그래서 암행어사를 파견을 하죠. 암행어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가서 이렇게 나쁜 짓 하나 몰래 살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쁜 짓 하면은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면서 이제 잡아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감실하게 하거나 아니면 삼정의 문란을 좀 해결하는 삼정이정청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삼정의 문란을 좀 제대로 고쳐보자, 도움을 주자라고 설치를 했지만 얘네들이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 세도 정치기에는요, 다 짬짬이 먹고요. 다 그냥 편먹고 농민 긁어 모으기 바빴기 때문에 이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농민들은 계속 힘든 상태로 이 모순이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등장해서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은 농민봉기로 가는구나. 여러분 농민봉기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일어나는데요. 농민봉기 일어나면 거의 나라가 망했어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되게 이제 좀 나라가 휘청해질 그런 정도로 힘들어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혁을 하지 못했다면 아마 여기서 굉장히 힘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제 개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더 많은 숙제들이 생겼죠. 그래서 근대화를 해야 되는 숙제, 정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또 외세의 침략을 막아야 되는 숙제, 이런 여러 가지들의 숙제를 남겨놓고 이 조선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 단어는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연결점을 좀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은 다 했어요. 자, 이제 문화 파트가 좀 생략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 그리고 이 당시 문화의 특징, 그 정도만 제가 뒷면에다가 좀 필기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좀 처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여기 좀 지우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로 조선의 대장정에 막을 내리게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면 1단원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그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이라는 그 긴 세월의 역사를 정말 한 단원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제가 진짜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그래도 정리하고 계시죠?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프린트 안 버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수능시험 때 한국사는 필수거든요. 한국사를 안 보면은 성적표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국사를 꼭 보셔야 되는데 물론 시험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양이 많으니까 나중에 그거 다시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새로운 책으로 다시 공부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안 하게 돼요. 앞에 하다가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럴 때 내가 한번 외웠던 걸 보는 거는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학습지 여러분 시험 볼 때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요거 놔뒀다가 요것만 쭉쭉쭉쭉쭉쭉 보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면은 끝을 낼 수 있어요. 수능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주제별로 이렇게 판서했으니까요. 잘 좀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딴소리 할 때가 아닌데. 네. 자, 이제 오늘 그 뒷부분 지금 12쪽이 남았어요. 자, 12쪽은 68쪽에 있는 지도 세계관, 조선시대 세계관이랑 74쪽에 있는 조선시대의 문화가 어떻게 좀 변했는지, 이게 이제 제목이 이렇진 않고 지금 1단원은요 정말 산발적으로 이것저것 다 다루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학습지를 좀 순서를 뒤죽박죽 하면서 좀 정리되게 이렇게 좀 문화라는 파트로 묶어봤거든요. 일단 조선시대 문화 특징을 좀 먼저 정리한 다음에 이 지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조선시대의 문화 변화 부분의 특징을 제가 먼저 여기다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를 알아야 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안다고 했죠. 전기 간단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문화는요, 초기하고 중기로 좀 이렇게 나눠서 약간 성격이 달라지는데요. 자, 조선을 처음 세웠잖아요. 처음에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뭔가 개혁적이고 새로운 나라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해요. 실제로 지도를 제작한다든지 또는 필요한 것들, 농사와 관련된 책을 짓는다든지 정말 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좀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자주적이고 나라를 바로 세웠으니까요. 그리고 좀 개혁적이고 이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좀 민족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요. 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성리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좀 중기가 되면 보수화돼요. 보수적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당시에는 성리학이 아주 발달한다는 거. 이게 특징이죠. 예. 그래서 모든 문화의 발전은 성리학의 발달로 좀 이렇게 모아집니다. 성리학이 만들어진 곳은 중국인데요. 중국보다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성리학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황이나 이희가 저희 돈에 있어요.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여기 돈에 계신 이황이랑 이희라는 분이 이 성리학의 그 발전을 시켜놓은 걸 보면요, 엄청 어마무시하다고 해요. 저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윤리와 사상 이런 거 배울 때 좀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의 특징적인 것 또 하나를 좀 꼽자면요, 화이론적인 세계관. 화이론 기억나시죠?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제 자세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중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고, 우리는 약간 소중화? 예, 우리는 좀 오랑캐는 아닙니다. 예, 중화에 좀 가까운데, 요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요 느낌의 변화가 생깁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 제가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성리학에 대한 비판, 성리학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흐름이 있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상이 발전하게 된다. 이 다양한 사상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서 이 다양한 사상에는 아까 말했던 실학도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를 되게 우리나라의 학문, 국학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학과 관련된 얘기를 여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화이론적인 세계관의 변화가 생기죠. 이게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의 것, 우리의 고유의 것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자 상품화폐 경제 발달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시겠죠? 자, 이 분홍들이 생기잖아요. 부자 상인들이 생기죠. 이들은요, 신분 상승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양반의 그런 이제 신분을 사기도 해서 신분제가 동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한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예,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교육이, 서당 교육도 이제 다 서당에 다니고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양반들만 누렸던 문화를 서민들도 향유하게 된다. 이게 가장 이 당시의 문화를 특징 짓는 얘기입니다. 서민 문화가 발달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적인 조선 후기의 세 가지의 문화적인 특징이에요. 성리학이 좀 이제 비판하면서 다양한 학문이 발전한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이제 탈피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민들이 문화의 주체로서 문화를 향유합니다. 그래서 서민 문화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회를 좀 비판한다든지 풍자한다든지 이런 거 좀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거. 좀 양반들은 굉장히 어렵고
고고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면 서민들은 좀 더 재밌고 이러한 문화들이 발달한다. 이런 느낌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디테일하게는 책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아? 라고 싶은 것만 그냥 빈칸만 처리하면서 넘어갈게요. 제가 빈칸을 처리하면서 옆에 어떻게 생기는지만 좀 딱딱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쓸 거는요. 제가 이 내용 안 썼어요. 제가 쓰는 걸 여러분이 빈칸에다 찾아 쓰시면 돼요. 자, 여기에 서양 문물의 지도, 고려만국전도 라고 쓰고 왼쪽에 있는 지도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6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도 3개가 나와 있고 학습지에 그림이 잘 안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68쪽을 펼쳐놓고 보셔도 돼요. 제가 지금 지도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띄워드리는 지도는요.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라는 지도입니다. 이거는 조선 초기 전기에 굉장히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세계가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 지도 좀 잘 보시겠어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어마무시하게 커요.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세계를요. 그리고 지금 왼쪽에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은요. 아프리카랑 유럽이에요. 거기 아라비아 반도도 있어요. 이런 데가 다 있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엄청 작죠.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지금. 아프리카랑 유럽 다 합쳐봤자. 예. 우리나라 한번 보시겠어요? 크기 한번 보실래요? 우리나라 이렇게 안 큰데. 예, 중국 다음으로 큽니다. 이게 우리가 세계를 인식했던 세계관이에요. 화이론적인 세계관이 고스란히 잘 들어있는 지도입니다. 중국이 중심에 딱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딱 오랑캐 것들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청나라에서 고려만국전도라는 지도가 들어옵니다. 이 지도는 이제 선교사가 만든 거예요. 마테오 리치라는 이제 선교사가 만든 이 지도가 들어오는데 이 세계 지도 보고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자, 이 세계 지도는요. 지금 교과서에 있는 세계 지도는 뭐 되게 다양해요. 이 고려만국전도 지도는. 그런데 요 좀 더 다른 지도로 보여드리면 이런 지도를 보시겠어요? 지금 오늘날 세계 지도와 거의 유사한 걸 알 수 있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돌고 돌면은 어디도 중심은 아니죠. 그래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고 물론 큰 나라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나라들이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게 만드는 지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세계 지도가 어떠한 그 영향을 주는지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제가 좀 적어놓게 이렇게 칸을 마련해 놨는데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 그대로 썼어요. 거기 한번 여러분 시간 내서 좀 적어보시고요. 지금 이거 멈춰놓고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의학은요, 허준의 동의보감, 예, 동의보감은 이제 아주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광해군 때 만들어진 거 기억하시죠? 예, 이게 굉장히 의학의 발전에 도움이 됐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마도 한번 그냥 보시고요. 역사는 역사 시간이니까 조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역사는 좀 쓰겠습니다. 자,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라는 책을 좀 적어주시고요. 자, 이 동사강목이라는 책은 고조선에서 고려까지의 역사를 쓴 책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요, 고조선을 강조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중국을 좀 더 이렇게 사대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고조선에서부터 우리나라를 시작하는 것으로 봤던, 예, 그러한 이제 다시금, 예, 다시 이제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거죠. 게다가 유득공의 발해고는 여러 차례 등장했던 책입니다. 발해를 배울 때 등장했어요. 근데 실제로 발해고는 이 조선시대 이때 쓴 책이에요. 실학, 국학 이와 관련해서. 자, 이거는 발해의 역사죠. 발해의 역사를요, 처음으로 다룬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우리도 지금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역사는 역사 시간이니까 좀 봐주시고요. 지리는 워낙 유명해서 씁니다. 대동여지도라고 있어요. 김정호가 정말 다 답사를 해서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서 오늘날 현재 지도와 봐도 거의 유사하다는 거. 예, 엄청나게 큰 지도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지리 시간에 또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문화가 이제 서민 문화가 우리의 키워드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서민 문화가 어떻게, 이것도 다 키워드예요. 국학, 그쵸? 그 다음에 서민 문화. 자, 이게 어떤 식의 전개가 되는지는 간단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립니다. 자, 한글 소설. 예, 소설은 옛날에 한문 소설이었는데요. 한글 소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가 있어요. 자, 판소리는 오늘날도 많이 이제 판소리 명창들이 공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는 있죠. 자, 노래, 창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야기, 그리고 몸놀림까지. 예, 이게 같이 몸놀림까지 같이. 그래서 노래하다가 얘기도 했다가 얼쑤 이렇게도 했다가 예, 이런 식으로 판소리가 이제 지금 여섯마당에 전해지고 있죠. 뭐 춘향가, 뭐 흥부가, 뭐 수군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마 국어 시간에 고전을 배우면서 분명히 다루게 될 거예요. 위에 있던 한글 소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탈춤 나오는데요. 탈춤은요, 봉산 탈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하고 실제로 국어책에서 문학작품에서 여러분이 아마 보게 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대체적으로 양반을 막 비판하고 사회를 풍자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사회 풍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된다. 예. 대표적으로 봉산탈춤 있어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국어 시간에 아마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민화는요. 제가 그림 지금 몇 개 띄워드릴게요. 요거 약간 민화 느낌입니다. 작품성은 좀 떨어져요. 사실은 제가 조선 전기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조선이 지금 민화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작자 미상인 경우가 많은데 이 민화는 좀 일상적인 소재 이런 것들로 그리게 된다. 여기 써 있으니까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예술만 좀 보겠습니다. 자, 예술의 새 경향은 자, 한문학도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문 소설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다시 현대어로 다 번역이 돼서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 분명히 배울 거예요. 양반전, 호질, 허생전 이런 게 다 문학에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국어 시간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엄청나게 양반 사회를 풍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양반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허생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 시대적인 상황들도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나중에 국어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술은요, 새 경향이 있는데요. 이 민화는 제가 미술에다 안 쓰고 좀 서민문화에다 썼어요. 이게 굉장히 서민적이어서. 근데 이제 이 미술 두 가지를 쓸 건데요. 하나는 진경산수화라고 합니다. 자, 제가 두 개의 그림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자, 이쪽 그림은요, 우리나라 풍경 같습니까? 안 같죠. 이거 중국 풍경을요, 옛날에는 풍경화 그려라 그러면 중국 거 그림을 딱 갖다 놓고 실제로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거 사진, 그림 놓고선 따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경화를 그려놨는데 우리나라 풍경이 안 나오는 거죠. 중국 풍경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경산수화는 실제 가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데 옛날에 안 그랬다는 게 좀 신기하죠. 그래서 진경산수화라는 거를 정선이 이제 이런 풍물질을 유지하면서 지금 이거 인왕제색도 인왕산, 금강산 이런 것을 실제로 비슷하게 그려놨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게 바로 풍속화입니다. 자, 이 풍속화는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김홍도예요. 그리고 이 김홍도의 그림은요, 그 당시에 사회생활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교과서 여기저기에 나왔어요. 지금 제가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것만 띄워드려 볼까요? 자, 요거 지금 서당도 나와요. 교과서에 어딘가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는 안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찾아보면. 그 다음에 요 자리짝이 나옵니다. 자리짝이. 사회의 모습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에 나온 거예요. 문화 파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요 대장간 나와요. 이거 아마 광업에서, 수공업에서 나왔을 거고. 예. 이게 지금 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을 그것도 되게 재치있고 익살스럽게 표현해주는 거고요. 이 외에 신윤복이 그린 이제 그림들,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50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줄여는 보고 헛소리한 것들을 좀 다 줄여보는데요. 그래도 넘어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배속으로 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조선시대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이제 독립운동사에 좀 집중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격 때도 마찬가지고 등교 때도 마찬가지고 독립운동사를 집중적으로 중간고사 때까지 진도를 나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빠이빠이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 긴 대장정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